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욱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정재욱 멘토입니다. 수요일날 출연했었죠. 근데 바꿨습니다. 제 좀 스케줄에 대한 부분도 조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로 일단 출연 일자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착오 없으셨으면 하고요. 일단 월요일날 진행을 했던 부분들 한 주에 대한 시작이고 그 다음에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일날 진행하는 것보다 월요일날 진행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단타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시장에 대한 큰 틀이라든가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기 때문에 월요일날 좀 진행을 해드리는 게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서로 합의하에 월요일날 좀 진행을 하기로 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먼저 하나씩 살펴봅시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뭐 강보합권 여기서 마무리가 됐어요. 0.04% 상승한 1958.23포인트에서 거래가 됐고요. 여기서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3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기관이나 개인 같은 경우는 각각 900억대, 300억대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해줬었고요. 여기서 뭐 프로그램 쪽 같은 경우 한 870억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근데 여기서 섹터별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난주에 유가가 마찬가지 좀 급등이 나왔었어요. 급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정유 화학 쪽 섹터들이 움직임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S-오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이런 종목군들이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마 오늘 시장에도 조금 괜찮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섹터별, 업종별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좀 많이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그쪽 섹터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올라갔을 때는 현금을 좀 만드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겁니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한번 유가에 대한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어떤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냐면 유가가 바닥을 치기 전에 이미 화학 섹터들은 바닥을 치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다시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이제는 좀 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충분히 조금 기다린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금요일 강한 섹터를 좀 보였던 게 증권 쪽 섹터가 나름대로 좀 괜찮았었고요. 건설 쪽 섹터도 나름대로 괜찮았었습니다. 특히 증권 섹터들의 상승폭이 조금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괜히 강한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많이 빠졌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지면서 좀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순환매는 당분간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반기 정도 3월달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내가 어떤 쪽을 봐야 되는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장도 좀 봐야 되겠죠.
코스닥 시장은 0.34% 상승한 610.16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 일단 고가권역에서 고가권역 610포인트대 이상까지 갔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여기에서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오후장 들어서면서 개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170억대의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오늘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었을 거예요.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장 초반에는 괜찮았었는데 반등이 나오다가 오후장에 낙폭이 커지면서 하락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또 하나는 게임 섹터도 오늘 전강 후 약으로 밀려 내려왔었고, 이들뿐만 아니라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이쪽 섹터가 싹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급락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겠죠. 대신에 얘네들이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섹터가 움직이죠? 바이오 쪽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시가총액 2위였죠. 이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쏠려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제약 쪽이라든가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순환 형식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엠시마에 대한 부분들, 요 부분들 이슈거리고 되면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해줬었지만 추가적으로 더 움직임이 탄력을 갖고 있었다, 그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는 이유가 공매도였었죠. 공매도를 많이 때려놨으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환매수를 해줘야겠죠.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탄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 결국엔 셀트리온도 이제 추격으로 따라붙는 그런 자리대는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은 괜찮네요.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도 좀 괜찮았었고, 내일까지만 진행이 되게 되면 또 이제 긴 연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을 만들고 나서 설 연휴를 보낼까, 아니면 그냥 보낼까, 보유를 하고 보낼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주식을 보유한 채로 설을 맞이해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왜 그런지 이 부분들은 잠시 뒤에 정재은의 주식 재테크 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재은의 주식 재테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구도를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좀 슬슬 헷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느냐, 이 부분들을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요걸 한번 양분을 해서 볼 테니까 참고들을 좀 해보세요. 최근에 상승을 했던 부분들, 거래소 시장 쪽을 먼저 한번 볼게요. 거래소 쪽을 보게 된다라면 상승을 했던 그 부분들이 처음에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었어요.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유가가 단기 상승을 해주면서 움직였던 모습들이 정유 쪽하고 정유, 그 다음에 화학 쪽 섹터, 화학주, 그 다음에 건설, 이런 애들이 많이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여기다 조선 하나 더 들어가겠죠? 조선 쪽까지. 그죠? 조선 섹터까지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는데, 이 친구들이 많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움직였던 섹터들이 내수 섹터들이 움직였었어요. 화장품, 그 다음에 섬유 의복 섹터들, 섬유 의복, 이 친구들이 움직였었고요. 이 친구들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움직였던 게 통신, 유틸리티, 그리고 제약, 여기서 바이오까지. 거래소 섹터는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제약 쪽 섹터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대체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던 게 증권업 쪽이었습니다. 증권업 쪽이 움직였거든요.
올해 증권 섹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유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증권 섹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결국에는 유가가 바닥을 치기 전부터 이 화학주들은 바닥을 치고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가가 바닥에 나와주고 나서 올라가고 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 섹터는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유가가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단기간 급락이 나왔었는데 얘가 V자 반등 빠졌다가 V자 반등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재가 생산되잖아요. 셰일가스. 그러면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의식이 전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산유국 쪽에서 더 이상 아직 뭐 감산이라든가 이런 얘기, 감산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가는 하향 안정화가 되는 그런 작업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정유 쪽하고 화학 쪽 섹터에서 대표적으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말고 중형주 권역에서 중소형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흐름들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정유 화학 섹터들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중소형 섹터들이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기계 쪽 섹터의 두산인프라코아가 움직이고 난 이후에 중소형 플랜트 쪽이라든가 기계업 쪽 섹터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 상관관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 섹터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니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쪽 섹터가 조금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쪽에. 그리고 나서 2월달 마무리가 되고 3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 경기 민감주들이 바닥권역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상 어떠한 그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 맞물리면서 시장은 한번 변동성이 좀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대형주 속 섹터의 바닥권역을 잡아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드니까 그 점은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결과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코스닥을 보게 되면 가장 맨 처음에 움직였던 부분들이 3월 인터넷이었었어요. 그죠? 3월 인터넷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무엇이 움직였냐면 핀테크가 움직였죠? 핀테크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어떤 섹터가 움직였을까요? 핀테크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슬슬 움직였던 거는 게임이 움직였습니다. 게임이 움직여주고 난 이후에는 뭐가 움직이죠? 바이오가 움직였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된다면 뭐가 있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하나씩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핀테크는 카카오, 다음, 그죠? 바이오 쪽에는요, 셀트리온, 게임에는요, 컴투스. 3월 인터넷 쪽으로 다시 금일 반등이 나와줬으나 오후장에 한 번 더 두들겨 맞았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바닥을 치고 나왔던 그런 흐름들이 핀테크 쪽, 대표적으로 KG 이니시스 같은 거였었죠? 이니시스 같은 것들이 바닥권역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게임 쪽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카카오 다시 한번 밀렸고 이중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컴투스 마찬가지로 이중바닥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셀트리온 신고가죠? 이거 따라 들어가면 이제 안 됩니다.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어떠한 재료나 이슈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했고 그 상승에다가 플러스 공매도 대차거래죠. 쇼커버링이 좀 들어와 줬었어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매기가 상당 부분 쏠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결국엔 이들 섹터는 이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도입니다. 매도를 해주는 대신에 이 매도된 자금으로 이쪽으로 들어갈 건가 이쪽으로 들어갈 건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이쪽 섹터들은 죽지가 않았어요. 죽지가 않았기 때문에
순환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핀테크 쪽으로 쏠린다든가 아니면 게임 쪽으로 쏠린다든가 아직까지 여전한 모멘텀은 많습니다. 컴투스 중국 시장에서 지금 게임 두 개 나오죠. 중국 쪽에 공략을 하는 게임주들 컴투스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그런 섹터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 다음 카카오 핀테크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여기다 또 하나는 인터넷 은행이죠. 인터넷 은행 아마 다음 카카오가 최고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시작 단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좀 따로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들 섹터들이 여전히 좀 죽지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 개별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요것들을 아마 3월 달에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이 나올 겁니다. 이미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들이 있겠지만 3월 달에 다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 대표적으로 IT 부품. 왜? 갤럭시 시리즈 나오니까요.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또 하나는 개별 쪽 섹터로 움직이고 있는 거는 개별주들이니까 실적 좋은 애들 위주로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여기서 지난주 시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SH에너지화학, 동양강철,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반도체 장비 쪽에 원희가 EPS나 이런 거 말고 심텍, 그 다음에 뭐 있었죠? 프로텍 같은 거. 실적 겁나 좋거든요, 얘네들. 실적이 좋은 애들은 언젠가는 반영이 되겠죠, 주가에. 이렇게 틀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 섹터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팔아주고서 이제 넘겨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나는 개별 포지션을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섹터에 있는 쪽을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대체적으로 3월달 정도에 좀 준비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자, 지난주장 이슈 키워드를 좀 보시게 되면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은 미미했었어요. 미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갑자기 이게 뜨네요. 바로 이어가야죠. 뭐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된다라는 점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이 상향이 되고 있고 수급 개섭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추격 매수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드렸었는데 일단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좀 않았었습니다. 일단 지수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수를 보시게 되면 지난주 수요일 날 자리대니까 요 자리대였었어요. 요 자리대 1944포인트 아마 이때 당시에 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2000포인트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더 올라가게 되면 200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게 121선과 240선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났을 때는 1차적으로 121선이요. 2차 240입니다. 그럼 1980포인트대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여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에 대한 수급 개선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선물은 상당 부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반해서 현물은 이렇게 매도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강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탄력을 좀 받기가 힘든 그런 모습들이고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 특히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 종목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신고가예요. 613포인트. 어느덧 600포인트 안착을 하고 난 이후에 613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해줬고 오늘 종가 610포인트입니다. 더 갈 수 있어 보여요. 일단 더 갈 수 있어 보이거든요. 고점을 논하기엔 조금 의미가 아직 고점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만의 생각인데 신용장구가 사실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신용장구가 일단 꺾이는 모습이 살짝 보였습니다. 꺾이는 모습이 살짝 보이긴 했는데 글쎄요.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월달에 뭐가 있죠? 상한까지도 30%. 그 흐름들이 나오면서 한번 변동성을 크게 틔우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저점이 나왔으니까 이 폭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 자리 때 일단은 고점 자리 때는 나왔어요. 고점 자리 때는 나왔는데 여기서 매물소하고 난 이후에는 한 차례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코스닥 시장도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 고점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도 지수보다는, 코스피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 대형 섹터들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중형주 보세요. 상당히 좋습니다. 중형주 차트가. 그죠? 소형주는요. 소형주 차트는 더 좋아요. 얘네들이 견인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결국엔 거래소 코스닥 가릴 필요가 없이 굳이 가리자고 한다면 총 상위 몇몇 종목군들만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대형주냐 소형주냐 요걸 가지고서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를 AS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프로텍이에요, 프로텍. 괜찮아요, 프로텍. 그죠? 조정받았으면 이거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부분들 여전히 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실적 보세요, 실적. 실적 좋게 나왔어요. 167억. 실적이. 좋게 나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정책까지 맞물리기도 합니다. 예. 반도체 섹터 잘 나가잖아요. 올해도 수준은 이어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 친구도 시세를 한번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이었었죠. 공부방목 하면서 SH에너지화학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고, SH에너지화학은 저도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 신고가 또 났단 말이에요. 그죠? 굳이 이 단기 매매를 하실 그 이유는 없습니다. 단기 매매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팔고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는 사고팔고 할 때가 중요하겠지만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실적이 좋아요, 상당히. 실적이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에서 반영을 좀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네요.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 모건 스탠리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5% 지분 취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외국인 쪽에서 특히나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거 지분 5% 정도 신규로 하고 지분 취득에 대한 신고를 했다. 작년 말이었습니다. 뭔가가 있으니까이겠죠.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 기업을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셰일가스 관련주이기도 하죠. 근데 셰일가스를 생산한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일단 보고 있는 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그죠? 거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증가, 이 부분들로 일단은 주가가 상승을 했다. 만약에 셰일가스가 상업 생산을 시작을 하고 광고권을 가지고 있죠? 상업 생산을 시작하고 되게 된다면 한 단계 주가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장에 따라서는 종목군들에 따라서 어떤 섹터들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남게 되면 아까 그 도표로 보였던 종목군들이나 섹터들, 그런 종목군들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시간이 좀 남는다면 그 부분도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제 슬슬 한번 이번 주에 있을 만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향후에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난 주장에 대한 이슈 키워드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현재 시장에 대한 상황이에요. 향후에 대한 전략입니다. 향후에 대한 전략 부분들이긴 한데, 러시아와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좀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 우크라이나하고 정전 협상, 그죠?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에 따라서 유가는 조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리는 거죠.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유동성에 대한 공급 증가예요. 여전히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일본이라든가 아니면은 유럽, 그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양적 완화 정책.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22쪽에서 통화정책 회의 진행이 되면서 돈을 쏟아붓죠? 상당히 많이 쏟아붓습니다. 언제부터? 3월 달부터 진행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공급이 증가가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괜찮지 않을까? 또 3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건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에요. 3중전에 진행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업의 실적 턴어라운드 가시화. 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장이 나쁘게 된다라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요. 기본적인 이런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 좀 얘기들을 좀 많이 하죠.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 주요 국가들의 PER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선진시장은 기본적으로 PER 자릿대를 보게 되면 기본 15배 이상이네요. 그죠? 15배 이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신흥국 쪽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13배, 14배.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200과 코스피는 10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죠? 싸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신흥국 쪽보다 신흥국가 쪽보다 싸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뭐가 있어요? PBR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PBR이 나오게 되면 PER이 나오게 되면 PBR 같이 나오겠죠. 보세요. 선진시장, 유럽 이쪽을 보게 되면 제일 안 좋은 게 이태리네요. 1.1배.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1.6배에서 2배 이상. 신흥국 쪽을 보게 되면 제일 낮은 게 싱가폴과 홍콩. 그리고 보통 2배 다 넘어가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1배. 하다못해 인도도 3.1배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상당히 싸구나라는 인식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결국엔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라면 비싸다, 싸다 이 주가에 대한 수준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선진시장을 보던 아니면 신흥국가를 보던 상당히 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그럼 뭔가 리스크적인 요인이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유심히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CDS예요. CDS를 좀 보시게 되면 선진국에 대한 CDS를 보게 되면 포르투갈이나 아니면 잉글랜드나 스페인, 영국, 독일, 일본 CDS 프리미엄을 좀 보게 된다면 굳이 나쁜 부분들은 없어요. 안정화 단계에 진입을 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하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스페인 쪽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스페인은 그리스에 대한 영향을 조금 받아서 꿈틀거리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를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차분한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결국엔 유로존 쪽에서는 일단 차분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충분히 시장은 안정화 단계에 좀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신흥국 쪽을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신흥국 쪽의 CDS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아시아 쪽이죠. 중국도 괜찮고 베트남 괜찮고 한국 괜찮단 말이에요. 그죠? 러시아가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서 이제 밀려 내려왔어요. 즉 러시아에 대한 불안 요인을 이제
해소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남아있는 건 그리스에 대한 협상 부분들인데 이것도 아마도 해결책을 보이지 않을까. 브라질이 살짝 고개를 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크게 문제는 되진 않는다. 인도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네.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어떠한 이 나쁜 부분들보다도 좋은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즉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나쁜 부분들보다 좋은 얘기들이 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버리게 돼 인플레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틀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물가가 하향 안정화 진행이 된다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좀 적겠죠. 근데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곡물 가격 그리고 유가입니다. 근데 최근에 유가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렸죠. 곡물 가격도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단 말이에요. 유가를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장기 추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단권역까지 다 내려왔어요. 하단권역까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V자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으나 바로 못 올라갑니다.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온다고 했죠? 절반 정도의 되돌림. 일단 요 정도까지는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뭐 대충 한 70불대? 그 정도 좀 나오겠죠. 근데 올해부터 생산하는 게 셰일가스 생산하잖아요. 셰일가스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얘네 셰일가스가 40불대입니다. 생산 가격이 40불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유가도 지금 현재 50불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셰일가스는 40불대, 대체적인 에너지 자원이 더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도 바로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유가 부분들도 하향 안정화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뭐 어떤 얘기냐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아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돈의 자금들이 이제 유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3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유로존 쪽에서 3월 달에 할 수 있는 게 통화 이 물동량, 즉 금액을 더 늘리는 그런 유동성 정책을 좀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미국에서 FRB에서 2차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 수준이 과거에는 9개월 동안 0.6조 달러씩 매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2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에 대한 규모가 2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하고 상당히 흡사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1차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횡보를 좀 해주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리고 나서 2차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도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22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게 미국식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결국은 미국식 양적 완화를 채택을 하게 된 거고, 이 규모가 미국의 2차 양적 완화에 대한 수준, 버금가는 그런 수준이 19개월 동안 계속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은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유로존 쪽에도. 근데 이게 돌지가 않습니다.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돌아가지가 않고 있어요. 얼마 전에 유럽 은행 쪽에 스트레스 테스트 했었죠. 스트레스 테스트 했는데 탈락된 은행도 좀 많았잖아요. 요거 좀 다시 진행한단 말이에요.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 조건에 만족하겠죠. 그러면 은행들은 한숨을 쉬겠죠. 그러면서 대출을 늘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대출을 늘리게 된다면 돈이 시장에 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돈이 풀리게 되면 여기저기 집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차도 사고 하겠죠. 그러면서 시장의 돈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을 할 것이고, 이 자금이 바다 건너 신흥국 쪽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들, 유동성에 대한 공급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유로존뿐만이 아니라 아베노믹스, 일본 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시장에 자금을 풀고 있는 형국이에요.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건데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일본이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 투자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혜택을 준다라는 해서 영국
영국에 있는 세제에 대한 특혜라든가 투자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도입을 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결국에는 주식시장으로 은행, 안전자산에 있던 거를 위험자산으로 끌어내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 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본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유로존 쪽에 나올 수가 있고 중국 쪽도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적 완화 또는 경기 부양책 진행을 하겠죠. 결국에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금리 인하. 우리나라 금리 인하할 겁니다. 아마 3월 달 정도? 저는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금리가 몇 %일까요? 지금 대출금리 몇 %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서. 요번에 금리 인하 단행하게 되면 1.75입니다. 1.75. 지난 정권, 이명박 정권 때의 금리 인하 6번, 최저금리 2%대.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금리 인하 단행을 했다가 다시 지금 2%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었었죠. 다시 1.75. 한 번 더 내리면 사상 최저의 금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이 은행 쪽으로 쏠려 들어갈까요? 보험 쪽으로 쏠려 들어갈까요? 아니요. 증시 쪽으로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증권주를 한 번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엔 시장은 괜찮다. 시장은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유로존 쪽에 이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ECB에 대한 잔액 추이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ECB에 대한 잔액 추이가 늘어나는 거랑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랑 뭔 상관이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ECB에 대한 이 잔액 추이가 증가가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시장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자, ECB에 대한 자산 매입과 유럽계 자금 유입이에요. 하늘색 선이 있고 파란색 선이 있는데 ECB에 대한 자금 총계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우리나라의 유럽계 자금이 순매수를 했던 금액도 조금 후행성이긴 하지만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3월 달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유럽계 자금이 조금 빠져나왔다라고 한다면 조금 시기가 흘러서 3월 말, 4월 벚꽃 피는 날? 그 정도가 되면 유럽계 자금도 이렇게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쪽으로도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근거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시장은 조금 더 좋은 그런 방향질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결국엔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외국인 잔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점과 고점이 완만하게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엔 외국계 자금은 이러한 식으로 수급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 넘어와야겠죠. 우리나라 시장의 3대 큰손, 3대 큰손으로 볼 수가 있다면 첫 번째 국민연금이요, 두 번째 농협이요, 세 번째 우정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큰손이죠. 그중 연기금의 매수가 상당히 좀 증가가 되고 있어요. 바로바로 잘 넘어가네요. 연기금 투시는 올해 들어서서 매수를 조금 해둔 것 같아요. 색깔이 조금 안 보이네요. 이거 매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해 들어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예요.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만큼 매수를 해줬어요. 보험 쪽도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이만큼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여기에 이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연기금이랑 보험이 매수를 해주는 대신에 투신이 매도가 나왔어요. 큰 물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투신 애들 지금 돈이 없어요. 펀드 운영을 참 뭐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연기금 쪽에 자금해갖고서 이것저것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연기금 쪽과 보험 쪽에 매수를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급은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겠죠. 그러면 연기금의 순매수로 인해서 기관의 수급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투신 애들은 매수를 못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총알이. 그죠? 제외하고 나서 보험, 연기금 이쪽 애들은 수급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뭐가 얘기가 나오냐? 외국계 해외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늘어나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보험 쪽과 연기금 쪽 매수를 해준다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겠죠? 보험 자산, 여기서 보험 자산도 좀 봐야 되는데 보험 자산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작년 이 대박 플러스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미국의 401k 퇴직연금 보험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401k 퇴직연금 보험법인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험 쪽에 있는 역할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일반 계정이 있고 특별 계정이 있는데 뭐 일반 계정은 대충 이자 따먹는 거, 특별 계정은 뭔가 특별한 곳에 투자하는 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 계정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특별 계정에 대한 부분도 늘어나고 있고 보험에 대한 자산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별자산의 계좌량에 대한 자산이 증가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이자로만 받아먹을 수는 힘들다. 그러니까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커지는 겁니다. 인식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부동산 뭐 이런 쪽을 많이 생각을 하겠죠. 다시 주식 혹은 뭐 부동산 뭐 이런 쪽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는 건 요게 아니죠.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근데 얘네들을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왜 보험 쪽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01k에 대한 퇴직연금 보험법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에 대한 보험의 자산의 증가폭을 보게 된다면 주식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자, 과거에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주식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채권에 대한 비중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401k를 도입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채권도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고 주식도 투자는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자산에 대한 증가폭은 완만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은 그런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변액보험 쪽이에요. 변액보험 같은 경우도 주식혼합형, 주식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기타 뭐 이런 부분들 많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식형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변액보험 쪽을 보더라도 국내 주식형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외 쪽으로 하는 것보다 국내 쪽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 결국은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일단은 시장 쪽에 들어와 줄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 부분들은 실적을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업종별 12개월 EPS 추정치를 보게 되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서서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즉 삼성전자 실적 바닥이 나왔으니까 다른 섹터들도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분기별 침 튀겼네요. 분기별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지나봐야 알잖아요. 근데 신뢰성이 좀 더 높은 건 삼성전자가 돌아서는 모습을 먼저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히려 좀 더 좋은 그런 모습들, 시장에서는 좀 더 좋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형 섹터들, 현대중공업 이런 애들 어닝 쇼크였단 말이에요. 부실을 다 떨어버렸단 말이에요. 부실을 떨어져 있던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급락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부실을 떨었으니까 적자가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상한 복잡한 얘기해드렸어요. 쉽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좀 단순하고 쉽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시장은 좋은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단기 매매 위주로만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전략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1시간 동안 숨차게 좀 달려왔습니다. 일단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은 연휴가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도 좀 상당히 많이 막힐 겁니다.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풍요로운 그리고 즐거운 설 연휴가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